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사무실 공유업체, 여러분 잘 아시는 업체입니다. 위워크가 법원에 파산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워크 회사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한 90% 정도 폭락을 했는데요. 위워크가 2010년에 뉴욕에서 시작된 오피스 공유 기업인데 2015년 즈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거세게 바람이 불었던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위워크인데요. 위워크 말고도 공유경제 많이 있죠. 차를 나눠 타는 소카, 또 숙박을 나누는 에어비앤비, 이런 것이 다 공유경제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업체들입니다. 위워크는 상업용 건물 전체를 임차받거나 또는 일부 몇 개 층을 임차받은 뒤에 이걸 쪼개서 월 단위로 재임대하는 공유 오피스 개념을 도입해서 한때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용어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재임차 부동산이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전대차입니다. 여길 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 규모에 따라서 사무 공간을 좀 자유롭게 확보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멤버십에 가입한다면 어느 지점이든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간의 제약을 좀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렇게 큰 인기를 끌면서 2019년 1월 기준에는 기업 가치가 60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2016년에 위워크에 22조 정도를 투자했는데 결국 다 날아가고 파산에 돌입한 겁니다.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기업이 왜 갑자기 위기를 맞아서 무너졌을까요? 바로 그 기준이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고, 또 위워크의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이 어디냐면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들이 위기로 인해서 수요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위워크의 경우가 세계 주요 도시에 오피스 건물들을 아주 고가의 임차료를 내고 그것도 장기 계약을 하고 다시 그 스타트업 같은 곳에 임차를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오피스 빌딩의 값을 띄우는 그 장본인이 결국 위워크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몫이 아주 좋은 곳에 오피스를 확보하려면 위워크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베팅했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위워크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160억 달러의 빚을 졌는데 우리 돈으로 24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워크가요, 1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임차료, 그러니까 건물을 빌렸으니까 임차료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 이게 합쳐지면 한 27억 달러를 1년에 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3조 5,1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위워크 연 매출의 한 80%에 육박하는 엄청난 퍼센테이지의 지출이죠. 1년 동안 부동산 임대에 지출해야 되는 돈이 3조 5천억이니까 이 돈을 갚을 만큼 재임대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 않은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한 기업들이 사무실 면적을 줄이고요, 온라인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위워크는 이렇게 파산하게 된 겁니다. 결국 공유 오피스를 써주는 주요 고객들은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돈줄이 말랐습니다. 고금리에 돈을 끌어올 방법이 막혀버린 것이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써주는 기업들이 그만큼 또 줄어든 거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위워크는 투자금을 이용해서 세계 주요 도시 곳곳에 공격적으로 지점을 막 냈습니다. 당장 매출보다 지출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뭔가 이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몸집부터 불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워크 파산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몸집만 불리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퍼포먼스가 실패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위워크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부동산 문제도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 과잉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위워크 파산이 아마 이 공실률을 더 끌어올리는 그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워크가요, 뉴욕에서만 빌딩 47곳에 약 63만 평 면적의 오피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넓은 면적이 부도가 나게 되면 뉴욕 상업용 부동산에 타격을 줄 것이 이거 뻔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위워크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광화문, 여의도, 이렇게 오피스들이 많은 곳에 가면
1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위워크는 미국의 위워크 파산과는 상관없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위워크 임차인들은 여기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분석하는 기업이 있는데 코스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3분기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공실률이 20%, 그리고 뉴욕이 16.3%, 영국으로 가면 런던 쪽이 9%입니다. 이게 9%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2003년 이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에 20년 만에 가장 높은 공실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임대료는 점점 또 높아지면서 고금리 그리고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향후 2, 3년 안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올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공유 오피스가 아니더라도 임대라고 붙여놓은 사무용 건물들이 아주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강남에서도 임대,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이 아주 많이 눈에 띕니다. 공유 오피스를 저도 몇 번 회의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인테리어가 정말 잘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어딘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애매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내 사무실 같지가 않은 그런 이격감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이 공유 오피스의 테넌트, 그러니까 입점 업체가 한 40%도 안 차 있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 후배가 공유 오피스를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공유 오피스 안 쓰고 일반 사무실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계속 여기 남아서 여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옆에서 계속 망해서 나가니까 이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겁도 나고 어떨 땐 텐션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그동안 살면서 보지 못한 정말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양한 인간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표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표현이고, 다양한 인간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위워크는 사업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아이콘 아니었나요? 혁신적인 아이콘? 그게 왜 혁신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위워크처럼 그런 쪼개기 부동산이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상가 쪼개기도 있고요. 전대차. 이거 따지면은 뭐 사실 우리가 위워크보다는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원래 있던 거를 미국에서 이걸 사업화한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다 쪼개서 상가를 쓰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다 공유경제예요. 솔직히 저는 위워크가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어갈 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정의 회장님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할 때 저는 제가 뭐 잘못 본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자, 아무튼 위워크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어떨까?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공급 과잉입니다. 입주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지식산업센터 중에도 이제 정말 몇 개의 혁신의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라면 뭐 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또는 여기는 분양가가 싸다, 이런 것만으로는 지식산업센터가 살아남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걸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임차인을 구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긴 시간은 어쩌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식산업센터 위에 오피스가 공실이 아주 길게 이어지면 그 밑에 지어놓은 상가들, 그 상가에 입점하는 분들도 장사해서 돈 남기기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가들도 다 채우려면 또 공실로 오랫동안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실제로 서울에서도 아주 큰 규모의 지산업센터들의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23년 현재 오피스 평균 공실률을 저희가 보니까 2.2%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글쎄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또 특이한 것은요, 공실은 많은데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NO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Net Occupancy Cost의 약자인데 순점유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당 임대료 더하기 관리비를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서울 지역의 전용 면적당 임대비, 이 NOC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24만 2천 원입니다. 공실은 많아도 임대료는 올라가는 정말 기이한 현상. 요즘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서울 오피스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곧 분양하는 회사들의 직원이거나 사장쯤 될 겁니다. 좀 전에 위워크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회사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위워크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흑자 없이도 시가총액이 60조까지 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 버블입니까? 다들 부동산에 올인하느라고 흑자 내는 일보다는 일단 덩치부터 키워서 차후에 어떻게 회사를 매각해 보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애석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부실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은 그래도 끄떡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재택근무가 끝났고 이제 오피스로 출근을 하고 미국은 아직도 재택근무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장은 지금 힘들어진 거고 우리나라의 오피스 시장은 아직도 화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분양하시는 분들, 시행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정작 그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거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받아 짓죠.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다수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사업을 해서 이자를 겨우, 은행 이자 겨우 내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공장 땅값이 뛰어서 그걸 팔면 그때 이익이 난다 라고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사실이었습니다.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서 부자가 된 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땅으로 부자 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서서히 올라야 할 땅값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사실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익을 낼 수 없는 땅값 구조가 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건축 비용을 계산할 때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은 땅값이 70% 그리고 시공비가 30% 정도 듭니다. 지방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땅값이 30%, 시공비가 70% 정도 나오죠. 자,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지방의 땅값도 사실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뛴 땅값이 없습니다. 버블 중에 그런 버블 시기가 없었죠. 단군 이래 가장 많이 폭등한 시기가 바로 2019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자 중에 의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대가 나눠 쥐어야 할 이익을 지금 투기 세대가 다 거머쥐었으니까 후세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요. 반면 또 의식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됐어. 그냥 돈만 벌면 돼. 야, 네 걱정이나 해. 후세는 무슨 개뿔 후세냐.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땅값이 또 뛸 거야 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팁,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기준 시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금리가 상승한 만큼의 하락이 있는데요. 종전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연수익이 한 3에서 5% 정도가 평균적 이익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연수익이 5%를 어쩌다 넘는 것도 있었고요. 서울 강남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연수익이 보통 2%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마저도 수익률이 안 나고 금리와 완전히 역전이 생겼죠. 건물 가지신 분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은행 이자 못 갚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를 사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그 돈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지금 상가의 가격 또는 빌딩의 가격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기준 가격도 좀 내려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남권에서는요, 부동산 최고가를 찍었던 그 2020년부터 22년 사이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고가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금리가 고금리다 보니까 이익을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내 건물에 공실이 생기면 이건 뭐 바로 은행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일이 생기니까 2018년도에 가격의 건물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안 팔리는 건물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그것도 강남에서. 실제로 강남구 삼성동에요, 이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150평 정도 되는 땅에 13층 건물이 있는데 2018년 가격에 내놓았는데도 1년째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게 연락이 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메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9년부터 21년 사이 최고가일 때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아직도 내 부동산이 그 값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년에 내 옆 건물이 좀 비싸게 팔린 것을 본 분들, 그분들은 지금도 더 비싸게 땅값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 비싸게 땅을 내놓고 안 팔리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안개가 자욱합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위험해서 이게 터질 것 같은데 왜 안 터지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줬는데 이자를 못 내는 땅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펜스만 쳐놓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서울 강남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표용호TV의 구독자님들은 정말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남의 땅값도 조금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 이 보고 말씀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